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엑스파일 시민언론 뉴탐사.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김성환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 가지 쟁점이 굉장히 말도 많고 그런데 꿋꿋하게 고준위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추진을 해오고 계십니다. 우리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께서 발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2대로 넘어왔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 국회의원께서 다시 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계십니다.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성환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21대에서 제일 먼저 고준위법을 발의하셨고, 그래서 지금 논의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우리 김성환 의원님께 그 쟁점 사항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선 의원이십니다. 노원구청장도 하셔서 아주 유명하신 노원구 을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분야를 또 환경 분야를 꾸준히 해 오셔서 그린 뉴딜 분과위원장까지도 하셨고 여러 당내 중책도 맡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하시면서 이 고준위특별법을 발의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국가가 총 31개 국가고 지금 이제 가동되고 있는 원전 개수가 400개가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전을 가동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소위 사용 후 핵연료, 소위 핵폐기물이 나옵니다만 이 핵폐기물은 최소한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원전을 가동할 때도 매우 위험합니다만 가동한 후에 10만 년 동안 보관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아서 그 31개 국가들 중에 지금 핀란드가 이제 내년부터 그 영구 폐기장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에 들어가고 최근에 독일이 그와 관련한 입법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임시로 장소를 정했다가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어느 국가도 소위 이 핵폐기장, 사용 후 핵연료 영구 보관 장소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이제 몇 차례 시도를 했다가 겨우 이제 경주에 그것도 고준위 폐기물이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물만 보관하는 장소를 이제 겨우 정했는데 이게 원전에 찬성하냐 마냐 이 문제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저희가 78년부터 원전을 가동하고 현재도 26개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기왕에 원전이 지어져서 운영되는 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영구 폐기장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판단해서 제가 21대에 관련한 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대표 발의를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시기라 저희가 여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 발의를 하면서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하고 쭉 논의를 하고 있던 차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야당이 되신.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이제 일종의 원전 강국을 선언하고 또 원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중을 높이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만 해도 이제 소위 30년 설계 수명이 끝나면 원전 가동을 이제 점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었는데 그 원전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들을 다시 소위 재가동을 하겠다고 하는 건 수명 연장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절박해진 거죠. 영구 폐기장을 만드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대 국회 말에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여야가 합의 처리해보자고 하는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있어서 그 점을 감안해서 원전이 추가로 더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영구 폐기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일단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21대 말에 거의 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제 상임위에서 확정되지 않은 채로 22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특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매우 강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입법하겠다고 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서 이 여당안만 있어가지고는 협의가 안 될 듯해서 제가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이제 그 관련법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고준위 특별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인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쟁점을 하나 둘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대와 22대 차이점이 어떤 법안상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제 법안을 보면 이제 조문이 쭉 있는데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 고준위 폐기물을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상은 어떻게 할 거냐? 산업자원부 밑에 둘 거냐? 국무총리 밑에 둘 거냐? 별도의 장관급 위원회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같은 이렇게 둘 거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관리위원회 위상 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이게 그동안은 이제 사용 해결 연료가 각 그 원자력 발전소의 소위 수조 안에 담겨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현재까지는 이게 폐기물인지 재활용을 할 건지 재처리를 할 건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걸 폐기물로 구분하는 권한을 누가 가질 거냐? 이걸 원자력 진흥위원회가 가질 거냐?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위원회가 가질 거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쟁점이었고요. 중간 저장 시설하고 영구 저장 시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목표 시점을 정할 거냐? 아니냐? 이런 것도 쟁점이었고 그 영구 폐기물 저장소 혹은 중간 저장소를 짓기 전까지 그거를 어디인가는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법에는 그 부진의 저장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담겨 있는데 그 부진의 저장 시설은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냐? 그리고 그곳에 대한 소위 보상은 어떻게 민주적으로 할 거냐? 이런 것 등등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혹은 이제 정부 간에 이제 상당한 논의가 있었죠.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21대 고준위 특별법 발의 현황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발의를 하셨고 이후에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 홍익표 의원 이렇게 발의를 하셨고 22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인선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원님이 다시 수정안을 내신 것 같고 아래 표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고리, 한빛, 한월, 세울, 신, 월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저장량과 포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월성 같은 경우는 아주 진짜 새 발전소이기 때문에 저기는 포화율이 얼마 안 되고요. 오래된 나머지 대부분 원전은 다 포화율이 80%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저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원전에서 나온 해결료는 수조 내에 임시 저장 수조 안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 수조가 포화율이 지금 거의 80% 육박하거나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하면 이 이상 포화가 되면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원전은 다 정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안전하게 저장하는 그 방안이 지금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지금 고주택별법이 모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2에서 이제 특별법이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뭐 정확하게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합의하기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었습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 정책이 이 점진적 감축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수명이 다 되면 이제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소위 기존의 설계 수명이 다 된 것도 소위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사용 후 핵 연료는 나올 수 있는 총량의 추정치가 이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그거를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진의 저장 시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양이 아직 얼마가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제 저희는 설계 수명까지만 하자는 건데 정부 여당은 그 수명 연장을 해서 허가 받은 기간 동안에 나오는 총량을 다 보관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이었죠. 그리고 뭐 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작은 쟁점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진의 저장 시설의 용량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그 문제는 아마 22대 국회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EU 텍소노미를 보면 2050년까지 그 연구 처분장을 건설하도록 지금 그렇게 의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고준위 폐기물 정책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강국 또 그와 관련한 원전의 수출에 상당히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체코에도 원전 수출했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그랬는데, 실제 내용은 좀 까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정작 자기 국가의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장이 뭐랄까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출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좀 구색이 갖춰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도 좀 서두르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시급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이 텍소노미 관점에서 보면 일단 연구 처분장을 건설을 해야 되고 가동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처분장 어디다 지어야 될 건지 후보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지질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일단 기술적인 조사는 할 수가 있고, 또 부지에 대해서 안전 기준에 따른 어떤 부지 지질 특성 이런 거라든가 부지 적합성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지만, 일단 법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준위 특별법은 그런 의미에서 발의하는 것 자체가, 또 국회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요, 지역에서 어떤 갈등 구조로 가지 않고 이거를 신뢰를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원자력 정책에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진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 축소형으로 갈 거냐, 이런 또 대립도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의 한 가운데 이 고준위 특별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각 이 고준위법을 여당 야당이 추진하는 그 목적이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 쪽에서는 지금 무조건 수명 연장 잔뜩 하고 원전 건설
S 매니 S 파서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것도 없어요. 그냥 많을수록 좋다. 왜 지역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이제 그 폐기물 처분하는 것도 사실 고준위 처분장을 어떻게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이 텍소노미도 있고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거기에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수출하기 위해서 처분장을 건설하는 그 목표보다는 수명 연장을 하니까 발전소에서 고준위 그 사용 해결료가 저장할 수조가 부족하니까 이제는 바깥에 안전한 데다 저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는 그동안 꾸준히 안전 관점에서 원전을 많이 봐왔는데 지금 임시 저장 수조가 제대로 안전 시스템이 갖춰진 거냐. 그야말로 임시 저장 시설인데 40년 이상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중간 저장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 저장 수준의 안전성을 구축하고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정부 여당에서 그럼 그런 것부터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관점도 있고요. 굉장히 좀 복잡한 그 문제가 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해결료를 진짜 안전한 데다가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정책적으로 그냥 앞으로 무한정 해결료를 계속 생산할 것이냐. 원자력 발전소가 해결료를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사용 해결료를. 그래서 무한정 사용 해결료를 생산할 것이냐 아니면 점진 축소를 해서 끝이 보이는 해결료, 즉 어느 정도 사용 해결료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이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 관점에서 보면 이 사용 해결료 핵 폐기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해결료가 많아지면 그만큼 또 소스톰이라고 그래가지고 핵 물질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안에는 불가피하게 중간 저장소와 영구 저장소를 짓기 전까지 부진의 저장 시설에서 저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부진의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용량의 범위를 설계 수명 이내까지만 하자. 사실상 수명 연장을 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뜻을 그 법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현재의 입장인데 설계 수명까지만 해라라는 것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원자력 발전이 이 소위 아리백 혹은 재생에너지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그 자체로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진 않지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중간에 운영 도중에 사고가 나면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현재 인류가 30년 내지 50년 동안 에너지를 얻자고 그 치명적 위험과 사고가 안 나더라도 최소한 10만 년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게 맞겠냐. 그런 면에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끝은 봐야겠죠. 그러니까 영구 폐기장을 빨리 짓긴 지어야 합니다. 사실 고준위 특별법이 영구 처분장을 위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첨예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부진의 저장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설계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양을 부지 저장하는 요건으로 설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개가 나왔는데 그 설계 수명 기간 동안에 100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부진에 저장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임시 저장소는 다 지금 그 해결료가 없게 되고
그러면 수명 연장을 하면 거기다 또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꼼수를 쓸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소위 습식 보관소 이제 수조 안에 있는 사용용 핵연료가 꽉 차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영구 폐기장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그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30년이면 한빛이나 한울이나 고리는 지금 사용 핵연료를 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소위 임시 저장 내지는 중간 저장 시설 급의 임시 저장소를 만들긴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또 이 법안 자체가 나가는 것을 발목을 잡아서는 또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뭐 가급적 입법을 하고 그 부진의 저장 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안전성을 높일 것이냐 또 그 아무래도 이제 위험이 그래도 누적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제가 최대한 이번 법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장 용량을 정하는 문제가 오히려 수명 연장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일부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원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시고 또 그 자체가 굉장히 또 소중한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전을 계속 이렇게 가동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안전성을 제대로 구축하면서 수명 연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그것이 현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번 기회에 예. 뭐랄까 밤샘 토론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지을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법안을 만들면서 원전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나 주민 대표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영구 폐기장을 빨리 지어라 라고 하면서도 이 중간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중간 저장이 부진의 이제 저장 시설 그 용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리고요. 이게 영구 폐기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을 빨리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옮겨갈 텐데 이 문제로 가면 입장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영구 폐기장을 빨리 만들어야 하고 영구 폐기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어디인가 보관을 해야 되는 건 불가피하고 그것을 위한 다른 장소를 또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원전 내에 일정한 부지에다가 임시 저장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현실 범위 내에서 그 위험성을 그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더 투명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로 전진하면 잘 답을 내놓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법안 전체를 뒤로 밀어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월성에 수조가 꽉 차는 문제 때문에 월성에서 임시 저장 시설 맥스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공론 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막판에 몰리니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추진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만한 항목들이 꽤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 배분됐는데 그 배분도 굉장히 투명하지가 않았고요. 법적으로도 이게 어떤 시설인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다만 원자력 내에 있는 관계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에 대한 기준, 보상에 대한 투명한 기준 이런 것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차제에 영구 저장 시설을
짓는 것, 중간 저장 시설을 짓는 것, 이거 역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어야 하고 짓는 것에 대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합리적 보상 기준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해서 현재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 부진의 저장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옮겨가는 기간 동안의 안전의 기준, 그리고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하더라도 사용의 핵연료가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뭐 이런 게 당연히 법에 들어와야겠죠. 근데 그동안은 굉장히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말씀하신 것이 이제 부진의 저장 시설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서 예외 사항을 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용 대상 제외. 그것이 뭐냐면 원자력 안전법 20조에 따라서 이제 운영 허가를 변경을 해서 새로 짓는 부진의 시설, 그거는 예를 들자면 맥스터, 월성에 있는 맥스터와 같이 원자로 관계 시설이 되는 거죠. 원자로 관계 시설. 그래서 원자로와 관계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물이 아니다. 그래서 사용 핵연료다. 그래서 사용 핵연료로서 원자로 관계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허가 변경 허가를 통해서 신축을 할 수 있고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관련 시설은 짓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아니 예. 사회자님, 제가 발의한 법안 제 36조에 보면 예. 정확하게 부진의 사용 시설에 대한 기준, 방법, 운영 이것에 대해서 절차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아마 다른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진의 저장 시설을 정의를 해 놓으셨는데요. 제 1조 목적에 36조를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36조에 보면 정확하게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예, 좋은데요. 이저 목적에 2조 목적에 7항에 보면 사용해결 저장 시설이란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뒤에 원자력 안전법 20조 1항 전단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운영허가 변경으로 이제 맥스터 같이 짓는 경우는 이 법에서 제외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장 시설이 되는 거고. 그럼 저장 시설의 관리자는 누구냐, 사업자가 누구냐, 그거는 이제 공단이 되는 거고, 부진에 있어도 공단이 이 법에 따라서 관리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단이 되는 거고, 한수원은 관계 시설을 다루는 그런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관련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소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예. 네, 요거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NPT에 가입돼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약 때문에 소위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재활용하거나 과학적으로 뭔가 연구 실험하는 것 자체가 지금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이제 그것과 관련한 일부 다른 규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누가 그 권한을 가질 거냐와 관련해서 소위 이제 과기부 산하의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지금 이제 사실상 산자부가 이제 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소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각각의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른 문제인데 요 관련 규정의 이 정의에 관련한 규정 요 다른 얘기를 예외를 남겨놓은 얘기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36조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계획에 따르면 이 법안이 만약에 이제 처리가 되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소위 임시 저장 시설에 대한 계획을 소위 이 원전 사업자 그러니까 한수원이겠죠. 한수원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안전성을 갖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당연히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짓기 때문에 뭐 임의로 뭐 뚝딱 짓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제외하는 규정은 다른 의도로 기술된 거로 봐야 되고 네. 일단은 20조 2항에 따라서 20조 1항에 따라서 운영 허가 변경 허가, 운영 변경 허가 이거는 어차피 그 절차에 따라서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또 이제 36조에서 정의를 내리고 계신 거죠. 네. 예, 법안에서. 자, 근데 그 아까 이제 독립중앙행정기구 위원회가 지금 산자부의 총리 산하로 봐가지고 산자부가 주무부처가 된 거죠. 그럴 어디선가 중앙부처가 관리는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역시 이제 처음에 저희는 완전 독립기구로 가자고 했는데 이제 독립기구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는 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가고 5년 후에 이걸 독립기구로 이제 그때 되면 실제로 일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때 이 독립위원회로 갈지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하자라고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사실상 좀 절충된 상황입니다. 사실 기본 계획이 이제 5년 단위로 방패물 기본 계획이 5년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고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관리위원회를 5년 한시적으로 이렇게 둔다 그랬을 때는 그 5년을 계속 연장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정부 여당은 이게 현재는 아주 독립위원회로 가기에는 아직 뭐 충분한 뭐랄까 역할이나 권능이나 이런 게 초기에는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총리실의 위원회로 일단 출범을 하고 독립위원회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5년 후에 판단하자고 이 일종의 절충을 한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5년 후에 이 기구는 별도의 장관급 위원회로 독립된 기구로 갈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자.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 정부였으면 아마 처음부터 독립위원회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뭐 법안이 처리되지 않거나 이러는 건 좀 부담이 있으니 우선 총리실 산하위원회로 출범하되 독립위원회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한다. 5년 후에. 뭐 그런 의미가 법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5년 뒤에는 뭐 중앙행정기구로 간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5년 단위 한시위원회라는 뜻이 아니고 예. 5년 후에 독립위원회로 갈지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기능이 얼마나 이제 유효하고 운영이 좀 제대로 적절하게 이제 진행되는 거를 좀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면 지금 이게 주변 지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주변 지역, 원전 주변 그러니까 시설의 주변 지역이죠. 주변 지역에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할당하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주변 지역이라면 사실 발주법에서 5km 이내 지역으로 지금 한정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5km 이내만 지원금이 할당이 되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로 결정을 한다 그랬을 때 5km 이내 지역이 지원금이 집중이 되면서 5km 이내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투표로 동의가 되느냐 아니면 부결이 되느냐 이런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5km를 넘어가는 주민들은 또 반발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일단 주민투표 대상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영구 폐기장은 그 해당 지역에 주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영구 저장 시설.
그런데 그 영구 저장 시설로 옮기기 전까지 소위 이 원전 내 부진의 저장 시설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 맥스타 같은 경우를 봤더니 거의 그냥 저 한수원 마음대로 배분을 해줍니다. 지원금 총액은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 넘겨주고요.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직접 지원이 되지 않고 일종의 간접 지원이 되는데 예컨대 무슨 해수 사우나 시설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일부의 주민이 있고 다수의 사람들은요. 위험이 늘어나는데도 아무런 사실상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민복지 사업도 필요하고 소득 증대 사업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무슨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하되 그 원전 인근의 소위 임시 저장 시설 때문에 위험이 증가한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거기에 사는 분들한테는 직접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는 일종의 간접 지원을 하는 걸로 하자. 다만 그 지역의 범위를 어디로 정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로 하자. 그 대신 거기에 사는 분들에게는 특정한 무슨 대표자들에게 무슨 호텔을 지어주거나 무슨 특정 노인회관을 지어주거나 그 이용 안 하는 사람은 그럼 지원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수립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아마 나은 배분 기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 동의하는 그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요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것 이런 거는 이제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5km 이내 지역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외 지역 분들은 어떤 발언할 기회도 없는 거고 그렇고 이제 그분들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결료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방사능이 나온다 그러면 5km 이내에 다 거기서 끝나냐.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고가 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1.5km 기준, 5km 기준, 뭐 30km 기준 뭐 그런 게 있던데 그것에 따라서 뭐랄까 지원의 이제 기준, 차등 이런 게 조금씩 있겠죠. 뭐 일부러 뭐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정한 지역의 기준을 안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느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테니까요. 예, 지금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우려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 대통령령으로 그걸 한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기보다도 법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활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폭력적으로 반민주적으로 이래 진행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법이 아직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될지 모릅니다만 그렇죠. 제가 제안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정부랑 상당히 협의했던 내용인데 그동안은 이제 원자력 주변에 살면서도 사실상 개별적인 지원을 거의 못 받았던 분들이 실제로는 태반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위 지역의 유지분들이 한수원 사업자하고 좀 가까운 유지분들이 사실 지원을 받았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사는 분들이 모두 다 공평하게 지원을 받자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직접 지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간접 지원은 원래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 원전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지원금을 받아서 거기 피해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주민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업에 그 돈을 쓰더라도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덜 민주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도 뭐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게 이제 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5km 지역에 제한하는 문제, 그 외 지역은 의견을 어떻게 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어떻게 좀 들은 얘기지만, 예, 법으로 좀 강제하지 않으면 이게 되겠느냐, 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참 제가 옛날에 사용후 해결료 처분장 문제로 국제 전문가가 와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스웨덴에서 온 분이 하는 얘기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야 되는데, 신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준히 지역 주민하고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은 지킨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급박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장시간을 두고 10년, 20년을 두고 꾸준히 설득을 해서 결국은 신뢰를 주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됐다. 또 안전성 관점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 강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서 필요하면 만져보고 안아보고, 예, 이렇게 하면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진짜 안전성에 문제 있는 건 어떤 요소다. 그런 걸 주민들 하나하나 전부 다 확실하게 느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처분장을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고, 시민사회가 동의를 해주는 그런 신뢰 기반을 구축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원님 참 뭐랄까 좀 급박하게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시민사회가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는 관점으로 보면 고준위법인데, 사실 부진의 저장시설에 초점을 맞춘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준위 처분장이 필요하다는 건 일반 시민들이 다 동의를 하지만, 급박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이제 고준위 저게 부진의 저장시설 때문에, 예,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이해가 서로 엇갈린 거죠. 여당은 지금 수명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거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고, 야당은 이제 또 다른 입장으로 또 그 대의 관점에서 처분장은 필요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같이 서로 협의가 진행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하고 충분한 또 논의 과정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혹시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이런 공청회나 이런 또 법안 관련해서 어떤 그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의사는 좀 있으신지요? 네, 뭐 앞으로도 뭐 얼마든지 할 용의는 있고요. 네. 제가 21대 국회 때 이 법을 처음으로 검토하고 만들 때, 그 주변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나 전문가나 주민대표와 수시로 입법 과정에서 그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2대 들어서 21대 말과 22대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했는데, 그분들 의견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정책하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설계 수명까지만 운영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용 핵연료가 나오니까 그것을 영구 폐기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동의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설계 수명이 지난 거를 계속 사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영구 폐기장 만드는 것을 어떻게 동의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으신데, 그게 신뢰에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러면 영구 폐기장을 만드는 것은 또 하염없이 늦어지고, 사용 후 핵연료는 쌓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민들이 보게 되는데, 그런 문제여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일단 만들 필요는 있다. 다만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민주적으로 하고 어떻게 더 안전성을 높일 거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는 문제죠. 거기에 이제 지금 만약에 맥스터와 같은 그런 건식 저장 시설 부진에 짓는다 그럴 때 이게 어떤 안전 규제 지침이나 고시가 특별하게 그거를 지정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안에 이제 그 시설이 있고 그 안에 캐스크가 들어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장 용기. 저장 용기는 있습니다. 고시나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고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별도로. 왜냐하면 그동안 그거를 관계 시설로 퉁쳐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이 소위 부진의 저장 시설이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등장하고요. 그 원전 운영자는 시설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게 되어 있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계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런 법적인 장치 자체가 없어서 임의성이 아주 강한 상태고요.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한수원이 시설 계획을 세우고 그 시설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이 주민 공청회나 전문가 설명회, 토론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정말 안전한지, 안전성을 더 높여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단계에서 하시는 게 전 사리에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조급하게 서두른다든가 이걸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빙글빙글 돌다가 9번째 설립된 게 경주방패장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도 안면도 빙글빙글 돌다가 그래서 됐는데 그것도 급박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됐는데 결국은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이 아니고 중저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도 지하수가 1,300톤이 나옵니다, 하루에. 그러면 이거는 방패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1,300톤의 지하수가 온다 그러면 이거는 부지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꼭 안방 구조가 아니고 안방 구조라 하더라도 이게 다 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유통이 되는 구조다 그러면 이거는 오래 못 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핵 물질들이 지하수로 나오게 된다. 이런 가정이 성립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설이면 사실상 실패한 시설이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데 이 실패한 시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거 다시 찾아야 되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원자력계는 그냥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들한테 과연 어떤 신뢰를 가지고 어떤 그 저장 시설의 안전성을 가지고 확립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 수준을 확보해서 건식 저장을 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타 같은 경우는 관계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어놨지만 사실 안전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것도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공개된 게 없어요. 맥스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체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맥스터가 포함이 돼 있구나. 관계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찾아보려다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별도의 건식 저장 부지에 들어가는 그 시설들에 대한 안전 기준을 그런 국민들이 또는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안전해야 이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이 돼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신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조율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예, 이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가 발의한 법안 36조에 보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 부진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소위 경주의
맥스터와 같은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시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 시설 계획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소위 안전 기준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기존에는 관계시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상 공론조사도 제대로 안 한 채로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시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 시설 계획에 따라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또 전문가들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정말로 국제 기준이나 안전성 정도에 부합한지 여부를 그 단계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게 36조에 시설 계획안에 다 담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예. 이제 제 측근에 있는 분들 사업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아니고, 뭐랄까요, 이해관계를 떠난 분들은 저거 위험한 시설인데, 지금 완전히 수명 연장하고 건설하고 무한정 많을수록 좋다 이런 주의로 나가는 정책을 가지고 이거를 건설을 들어갔을 때 과연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제대로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할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신뢰가 좀 있었어요. 시민사회에서. 그래서 그래도 마구잡이로 짓진 않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이해관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안 사태, 안면도 사태 이런 사태를 거치다 결국 경주 방패장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어떤 부지 시설 위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건설을 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제대로 검토를 하고 경주 방패장을 지었다 그러면 지하수가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까지 들어와요 거기에. 그래서 그 실패를 그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고준위 특별법 특히 이제 건식 저장은 전국에 다 지어져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국 원전 부지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아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한 곳에만 지면 됐는데도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고 최신 안전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 최상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이런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준위 방패물이 우리 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 방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정부 여당에 이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앞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제 1978년에 원전 발전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상 영구 폐기장을 짓는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성, 공정성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영구 폐기장에 대한 입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동안 정책을 추진해왔던 사람들이 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반문고사로 삼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영구 폐기장을 짓는 절차를 법에 두고
또 그것을 민주적으로 결정케 하고 또 과학적으로 조사들을 충분하게 해서 영구 폐기장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한 축으로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영구 폐기장을 지을 때까지 소위 임시 저장을 어떻게 안전하게 잘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저희가 원전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으나 아파트는 지었는데 깜박하고 화장실을 안 지은 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맞는 화장실을 불가피하게 지어야 하는 만큼 국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또 이 사용 해결료를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보관 장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정하게 그 위험성 최대한 안전하게 하더라도 예컨대 심리적인 위험성도 위험성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적정하게 또 민주적으로 이제 보상하고 그리고 그걸 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서 좀 원천적으로는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게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은 한수원이 이런 문제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하거나 혹은 자기하고 가까운 일부 주민들하고만 임의적으로 하거나 아군, 예, 적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짬짬이 의혹도 좀 있었고 그런 데서 불신이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전히 원전 위주로 에너지 정책을 하고 있어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매우 낮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파트에 화장실을 짓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야당이긴 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들을 고려해서 입법도 좀 더 책임 있게 하고 그 불가피하게 지어질 부진의 저장 시설에 대한 것도 뭐 국제적인 기준이랄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그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참 고준희 방패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10만 년 동안 저장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실 인류가 과학기술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지구가 36억 년이라는 나이를 볼 때 46억 년. 예, 40억 년. 46억 년. 예, 그래서 그거를 볼 때 10만 년은 짧은 기간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해결료가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직까지 전혀 검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적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 충분한 안전 기준을 가지고 또는 안전 수준을 시민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눈높이로 맞춰주면서 또 그것을 설득을 하고 충분히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 그걸 통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 문제는 이것을 조급하게 지역 지원금을 무기로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덥석 결정을 해서 좀 거의 실패한 경주 방패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또는 어느 정권이든 국민들한테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정권이 이거를 추진해 나가기를 많은 국민들은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참여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공론화를 추진하더라도 이렇게 다수결 의도로 가서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반면교사를 볼 때 수명 연장을 안 하고 폐로로 들어간다는 결정하에 손해 저장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도 귀한 자리 내주신 김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꾸준히 다뤄 나가실 것이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이거는 후대에 그냥 넘겨줄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조만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의 피해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게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희망합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오늘 원자력 엑스파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